아프리카 역사는 유럽이나 아시아 역사보다 훨씬 멀게 느껴집니다. 15세기 말 무렵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땅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이슬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 역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2000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어진 노크 테라코타는 누가 만든 걸까요? 그리고 잎회와 배낭에 있는 멋진 청동 조각은 누구의 솜씨일까요? 유럽인이 오기 전에도 아프리카에는 여러 국가와 문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 해안과 서아프리카에서 사하라 남쪽까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고유의 문자를 발전시킨 나라가 매우 적어서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현재 아프리카의 50여 개국은 거의 다 새로 생긴 나라들입니다. 오늘날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 지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0만 년 전쯤입니다. 그 후 이집트에서 발전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일강 유역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신비스러운 딩카족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여전히 신기하고 흥미로운 공간이며 아프리카인들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유럽인들은 이것을 암흑대륙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부족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식민지 시대가 막을 내리자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는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재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시끄러운 야만인 소굴로 취급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20세기를 맞이한 아프리카지만 지금은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열로 정신력과 생명력을 더욱더 튼튼히 키워나가 현재의 풍요로운 문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빼고는 아프리카 역사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만 해도 사하라 사막은 푸르고 비옥했습니다. 주민들은 초기에는 사냥을 하다가 점차 가축을 키우며 안정적인 문화와 사회를 이뤄가며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비옥한 목초지는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기후가 변하자 이곳에 살던 석기시대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서 이집트 문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사하라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암흑아프리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역사를 들여다보면 여러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농민이나 유목민들은 조상들의 생활 방식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딩카족의 경우 주변 국가들이 현대화되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 어떤 위대한 아프리카 문명보다 더 오랫동안 외부의 침입을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처음 주도한 두 문명은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인 이집트와 수도가 아크슘이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4세기에 크리스트교로 개종했고 아크슘은 9세기 중엽 이슬람의 침입을 받기 전까지 문화와 무역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큰 돌덩이를 통째로 깎아 만든 30m짜리의 이 기둥들은 한때 위대했던 아크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수도를 남쪽 지대 산속에 있는 랄리벨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랄리벨라 왕은 바위산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중 몇 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서아프리카 사바나에 있는 나라들이 기원전 400년부터 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 1000년 동안 철은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철이 도입되자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국가와 시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가나, 말리, 송가이, 하우사, 그리고 카넨보르노 등입니다. 이 지역의 무역은 천년 무렵까지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무역로 남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는 말리 왕국의 팀북투입니다. 대학도시 팀북투는 훌륭한 무역 중심지였는데 교육열이 하도 높아서 책을 판 이윤이 다른 무역의 이윤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900년대) 말기가 되자 이슬람 국가는 북아프리카 전체와 사하라 남단 부근의 나라들을 차지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덕을 본 말리는 더욱 발전해서 1324년에 멘사무사 왕이 금을 갖고 메카로 성지순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멘사는 1375년 기독교인 마조르카가 만든 지도에 등장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 남아프리카에는 매우 강력한 국가 베냉이 탄생했습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여왕의 두상을 비롯한 베냉 청동상들은 매우 뛰어납니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이페에서는 13세기에 이런 젊은이의 두상도 조각했습니다. 두 작품 다 뛰어난 장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베냉엔 문자가 없었지만 초기 탐험가들의 기록을 보면 베냉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청동 조각판들을 남겼습니다. 절대군주로 군림하던 베냉의 왕 오바는 단번에 1000만 군대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포르투갈 왕궁에 대사도 보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나중에 도착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베냉 문화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15세기) 말엽에 베냉 예술가들은 상아로 이런 소금장수와 같은 걸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는 선원이나 상인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을 기념품으로 사가면서 잔혹한 노예무역을 하며 점차 베냉의 사회 경제적인 틀을 파괴했습니다. 왕들은 왕국의 몰락에 기존의 방법대로 인명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1897년 영국 군대가 베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텅 빈 도시뿐이었습니다. 베냉, 화려한 도시이자 아프리카 흑인들의 품위 있는 예술의 고향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아직도 기원전 5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토록 신비로운 두상을 만든 창조자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것들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처음 발견한 나이지리아 마을의 이름을 따서 노크 테라코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충차도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진흙, 상아, 그리고 나무로 만든 작품들은 현재 서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작품들은 이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으로 감상하거나 오락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전부 종교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조직사회와 떨어져 사는 동쪽의 유목민들은 몸에 직접 붙이고 다닐 수 있는 장식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은 몸에 직접 칠을 한 유일한 부족입니다. 동아프리카 해안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급속한 문명화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금, 유향, 가죽, 상아들을 아라비아나 인도로 수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로아시와 게디시가 유명합니다. 그들의 다우는 인도양의 계절풍인 몬순을 타고 갔다가 중국과 페르시아 등에서는 도자기나 카페트, 아라비아에서는 말, 인도에서는 면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1418년과 1422년에 아프리카에 온 중국 함장들은 아프리카가 얼마나 부유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온 포르투갈인들도 빼앗을 게 많다고 보고 도시를 파괴한 후 해상무역로를 빼앗은 다음 아프리카인들을 영원히 짓누르기 위해서 폐허 위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이 높은 벽들은 이젠 없어진 다른 아프리카 문명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14세기까지만 해도 짐바브웨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금과 상아뿐만 아니라 광물까지 수출했습니다. 짐바브웨 부족은 반투족입니다. 반투족은 현재 아프리카에 가장 널리 퍼진 종족이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1800년경부터 고향인 카메룬에서 콩고로 갔고 곧 남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원주민인 산족과 코호이족은 남단으로 밀려나는데 그들은 사냥을 했고 반투족은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몇 산족들은 칼라하리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남아프리카 동굴에 가면 조상들의 생활상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축이 항상 부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케냐 남쪽과 탄자니아 북쪽에 살던 마사이족은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축과 자녀수로 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은 가축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은 모든 가축이 그들의 것이고 신이 그들에게 일부러 보내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역사가 여러 나라나 왕조의 흥망으로만 가득하다고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역사의 다른 측면에는 유목민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유목민들은 점차 현대화되고 발전한 아프리카에서 설당을 잃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유목민들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비는 매년 소택지 한 개를 영국 땅만한 내륙 바다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 사는 딩카족들은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딩카족들은 비가 오면 가축들을 고지대에 몰아놓고 건조기를 기다립니다. (19세기) 말에 딩카족들을 만난 외부인들은 그들에게 사회제도가 없음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왕은 어디 갔고 신하들은 어디 있을까? 수직적인 통제는 없고 수평적인 규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해충, 질병이 가득한 자연환경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위태로운 생활 방식이 유지된 것을 보면 딩카족 사회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이 없는 아프리카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돼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스와질랜드의 소녀들은 매년 갈대 축제를 벌여 여왕의 집을 짓기 위한 갈대를 바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스와질랜드의 갈대 축제 같은 도시사회의 전통 행사를 보고 아프리카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도 아프리카의 먼지를 마셔보아야 진심으로 아프리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48년) 바스코 다가마와 부하들은 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살펴보다가 포르투갈인들보다 훨씬 앞선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돌로 만든 도시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온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비의 땅 암흑아프리카에 대한 어둡고 추한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아프리카인들은 백인들의 지배를 받을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인들은 300년 넘게 지속된 노예무역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훗날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대륙을 나눠 가졌으며 인종, 종교, 그리고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전통을 말살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힘과 국민들의 잠재력을 무시한 유럽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